일본에서 연금 5억을 수령한 남성이 매일 라면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조론이라는 독특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론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방식으로 중장년층 사이에서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 실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남성, 야마다 테츠는 제조업 임원으로 은퇴 후 5천만 엔의 연금을 받으며 고향 시골로 내려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마다는 아내와 법적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각자 생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리와 청소 등의 기본적인 생활 능력이 부족해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내 케이코는 도쿄에 남아 수제 공방을 열며 활발한 삶을 즐겼고 야마다는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고 느끼며 씁쓸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자녀들과의 연락이 끊겨 외로움 속에서 후회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연은 삶의 기술 없이 가족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러한 조론의 선택은 서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외로움과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러 누리꾼들은 이 상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꿈을追구하고 있지만 남편은 고독과 후회 속에 있습니다.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의 책 조론을 관함에서 처음 소개된 이 개념은 기존의 결혼관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조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장년층에서 이와 같은 선택이 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전통적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야마다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직면한 현실을 잘 보여주며 그의 삶의 기술 부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재정 상황에 있지만 외로움과 후회로 인해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이코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조론의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반면 조론의 부정적인 면, 즉 가족과의 단절과 고독감은 야마다는 물론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회에서의 안정성과 개인의 자유의 균형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는 부부가 서로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가져야 할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조론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결혼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 남성들이 맞선을 통해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000건이 넘는 결혼 문의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의 남성들이 가족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일본에서 결혼 상대를 찾고 있는 이유는 신혼집과 결혼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결혼 시 남성이 집을 준비해야 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이 결혼의 가시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제 결혼 전문 상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원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하모 씨는 일본을 방문해 100만 엔, 약 940만 원을 지출하며 맞선에 나섰습니다. 그의 의지는 대단합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는 남성들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는 결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모 씨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있다면 일본에 여러 번 올 의향을 보였습니다. TBS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문화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결혼을 위해 바다를 건너는 움직임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과 결혼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결혼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남성들의 도전. 그들은 결혼에 대한 새로운 방식과 다가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 결혼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모습은 결혼 문화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찾고 싶고 결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문화와 소통해보세요.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맞선이나 국제적 인연을 찾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의 여정을 위해 새로운 문을 열어보세요. 한국 남성들의 새로운 결혼 방식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더 이상 한국 내에서의 선택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모 씨처럼 결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지출한 100만 엔은 결혼을 위한 재정적 투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죠. SNS와 같은 현대적인 소통 방식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국경을 넘어서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 남성들은 일본 여성들과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결혼은 남자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남성들이 더 이상 결혼을 시기적으로 미루지 않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혼은 희망적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남성들은 단순히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졌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공통된 감정을 느낍니다. 그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이 바로 한국 남성들의 일본 맞선 사례입니다. 하모 씨의 사례처럼 많은 한국 남성들이 일본을 찾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국제적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고려해보세요. 한국과 일본의 혼인율 변화는 서로의 문화를 더욱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길입니다. 결혼의 전통적 관념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다면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사랑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는 과정은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결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 사랑을 찾으려는 남성들의 용기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찾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 말고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의 놀라운 수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유튜브로 한 달에 무려 1억 원을 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수입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할 텐데 궁금하시죠? 쯔양은 현재 구독자 수가 1220만을 넘는 인기 유튜버입니다. 그는 먹방 콘텐츠로 유명하며 그가 벌어들이는 금액은 다른 유튜버들과 비교해도 상상 이상의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수입의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쯔양은 과거에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번다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구독자 수가 급증하였고 그로 인해 그의 수익도 2배 이상 증가했죠. 유튜브 수입 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의 모습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쯔양의 수익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먹방 유튜브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상위 1%의 유튜버들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익은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만 그 뒤에는 무수한 도전과 노력도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먹방 유튜버인 히밥은 월 수익이 적을 때 2,767만 원, 많을 때는 1억 29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영은 남편의 빚을 갚아준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이런 이야기들은 먹방 유튜버들이 단순한 먹방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거대한 수익은 극소수의 유튜버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유튜버의 수입은 한 해 동안 약 1,346만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초기 진입 장벽이 높고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쯔양과 같은 성공적인 유튜버의 존재는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수익을 누릴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쯔양의 수익을 통해 먹방 유튜버의 세계를 탐험해봤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영감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도 쯔양처럼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그 길은 쉽지 않겠지만 자신의 열정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쯔양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데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희망을 가지세요. 유튜브는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합시다. 쯔양의 성공 사례를 보며 여러분도 자신만의 브랜딩을 시작해보세요. 개성과 색깔이 뚜렷한 채널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여러분의 채널에 담고 싶으신가요? 앞으로도 쯔양과 같은 먹방 유튜버의 성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니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유튜브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 변화를 이끌어낼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쯔양의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영감을 나누면 좋겠네요. 쯔양과 같은 유명 유튜버의 성공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도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언젠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가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역시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쯔양과 같은 성공을 꿈꾸며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의 우수함을 알려줄 12가지 이유를 소개할게요. 한 번의 클릭으로 한글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한글이 왜 그렇게 우수한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한국인이라도 그 이유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첫 번째 이유는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글자라는 점이에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며 이 글자를 만들었죠. 한글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서 대왕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글자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사례는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한글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이 1443년, 반포는 1446년이에요. 한글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더해져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세 번째 이유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자는 배우기 어려운 반면 한글은 그야말로 소리 글자죠. 모음 10개, 자음 14개만 알면 누구든 쓰고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대문자와 소문자도 없어요. 네 번째 이유는 세상에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글은 기본 모음과 복모음으로 수천 가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여기서 영어는 5개의 모음으로 제한되는데 한글은 무려 10,000여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이유는 감정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노란색을 표현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처럼 폭넓은 표현은 외국어로 번역하기 힘들 정도로 한글의 매력을 한층 더합니다. 여섯 번째는 과학적인 글자라는 점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수많은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 진짜로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정말 우수하죠? 일곱 번째 이유는 철학이 담긴 글자라는 점입니다. 한글은 음양오행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어요. 하늘, 땅, 사람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한글은 우리 문화의 깊은 뿌리를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글자라는 점이에요. 독창적인 표현이 가능하죠. 한글은 고유한 방식으로 다양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로 특히 창의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아홉 번째는 미래사회와 잘 맞는 문자라는 점이에요. 한글은 입력이 쉽고 효율적이죠. 한글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이네요. 우리가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이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최근 한 맞벌이 부부가 외제차 구매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외제차 구매 고집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지방에 살고 있으며 남편 A씨는 세후 650만 원, 아내는 3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대출금이 1억 원 남아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A씨는 중고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권이 나눠져 있어 각자 번 돈을 각자 사용하고 생활비는 남편이 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차 문제로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대출을 먼저 갚고 차를 바꾸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내는 즉시 외제차로 교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선순위 덕분에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A씨는 차는 아내가 출퇴근할 때나 아이의 학원 등 하원에 사용된다며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해외여행도 연 2번 이상 가고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지출에 대해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아내의 욕구와 갈등하는 자신의 마음도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월 300만 원을 벌면서 외제차를 사는가? 라는 질문들이 이어지며 아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누리꾼은 빚을 좀 갚고 나서 외제차를 사는 것이 맞지 않냐며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외제차를 사는 것보다 노후를 고려해야 한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는 충고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아내가 바람이 단단히 든 것 같다는 극단적인 반응도 있었는데 이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의견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부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외제차를 고집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사회의 소비 문화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가정의 화목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남편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아내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소비 문제를 넘어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경제적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적 갈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알맞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자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의 소통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실적으로 끝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연은 단순한 차 구매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가치관과 목표를 얼라인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결국 현실적인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협력적이고 행복한 가족을 유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재정적 목표와 가족 간의 이해의 중요성을 느끼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의 웅장한 정문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수많은 참배객들이 신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신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한국인 유족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신사는 왜 아직도 논란의 중심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다큐멘터리는 시작합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닌 일본의 군국주의 역사와 직결된 상징적 공간입니다. 1869년 메이지 유신 시기 설립된 야스쿠니 신사는 원래 전사자를 추모하는 시설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영령이라는 이름 아래 전쟁 희생자를 신격화하며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도구가 되었죠. 이 시기부터 야스쿠니는 일본 제국의 팽창주의와 깊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14명의 A급 전범을 비밀리에 합사했습니다. 이들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들이었죠. 문제는 이들이 신으로 모셔지며 일본의 침략 전쟁이 정당화된다는 점입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이를 두고 추모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전쟁 미화로 보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입 1,000명 이상의 한국인 강제징용 희생자들이 유족들의 동의 없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습니다. 일본식 이름으로 기록된 이들 명단은 식민지배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생전에 강제로 동원당했음에도 죽은 후에도 일본의 신으로 강제 편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문화적 폭력으로 유족들의 고통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야스쿠니 참배는 종교적 자유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고위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참배는 이러한 주장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특히 총리나 강요급 인물의 참배는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죠. 이는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끌려가신 것도 모자라 죽어서도 일본의 신으로 모셔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허탈했습니다. 한국인 강제징용 유족 이이자 씨의 증언입니다. 유족들은 야스쿠니 합사 철회를 요구해왔지만 일본 측은 영혼을 분리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죠. 이는 살아생전 강제 동원당한 이들의 죽은 영혼까지 일본이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족들은 2001년, 2007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합사는 종교적 행위로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일본 사법부는 이 문제를 정치적, 역사적 논쟁으로 치부하며 사법적 해결을 회피했죠. 이는 강제 합사 피해자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2014년 UN 인권위원회는 야스쿠니 신사의 한국인 강제 합사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일본 정부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참배 중단을 요구해왔죠.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야스쿠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우려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일본 극우 세력은 야스쿠니 참배를 통해 과거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는 한일 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거대한 문이 서서히 닫히는 모습으로 다큐멘터리는 마무리됩니다. 과거를 외면한 채 진정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야스쿠니 문제는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닌 인권과 정의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야스쿠니 참배 중단과 과거사 반성이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로 결론을 맺습니다. 전쟁의 포화, 가난에 허덕이는 민중,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어둠의 풍경.
노자의 도덕경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라 말합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우리는 오히려 진정한 빛을 볼 수 있다는 역설적 지혜를 전합니다. 노자는 어둠 속에서 등장합니다. 도덕경은 강함이 약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죠. 물처럼 부드럽지만 모든 것을 이기는 힘, 비움으로써 오히려 채움을 얻는 지혜. 이것이 노자가 전하는 역의 철학입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처럼 유약함 속에 숨은 강함을 말합니다. 억지로 맞서지 않고 흐름에 순응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의자연의 핵심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반딧불이는 빛을 냅니다. 노자는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런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혼란 속에서 고요함을 찾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를 깨닫는 길입니다. 노자는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텅 빈 그릇은 가장 유용하고 열린 마음은 가장 넓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채우려 할 때 오히려 잃게 되지만 비울 때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끝없는 경쟁, 디지털 기기에 중독된 현대인. 노자의 가르침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채우려 하지만 오히려 더 큰 공허감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도를 잃은 상태입니다. 노자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대나무는 유연하게 휘어져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면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의자연의 핵심 교훈입니다. 산속 암자에서 명상하는 스님은 노자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고요하면서도 밝은 마음.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빛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 순응하는 삶입니다. 해질녘 하늘에서 어둠과 별빛이 함께 선명하게 보입니다. 노자는 이처럼 상반된 것들의 조화를 말합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의 가치를 알 수 없듯이 역경 없으면 진정한 지혜도 없습니다. 이것이 반의 철학입니다. 폐허 속에서도 새싹이 돋아납니다. 노자는 어둠이 새로운 빛의 시작임을 가르칩니다. 혼돈 속에서도 도를 따르면 희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도덕경이 전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별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건희 씨가 법정에 출석하면서 보여준 모습과 그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낮추었지만 과거의 행동들을 통해 그 모습이 진정성을 띠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출석은 그가 과거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러닝메이트인 것처럼 언급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자신감 있게 발언했습니다. 대선 내내 김 씨는 자신을 대통령처럼 행동하며 여권 내부에서의 공천 개입 논란과 탈북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과시했습니다. 그가 대동한 경찰과의 순찰은 그의 위세를 더욱 부각시키는 사례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의 태도는 대중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고 이는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 관한 논란은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등 여러 의혹과 맞물려 있으며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V형라는 호칭을 얻으며 실제로 권력의 실세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신뢰와 투명성입니다. 김 씨가 했던 발언들과 행동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은 정치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김건희 씨는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검찰 수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수사기관 앞에 서게 된 그는 이제 누구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지를 잊지 말고 앞으로의 사건들을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당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김건희 씨의 과거 발언들을 살펴보면 그가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발언들을 다시 조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당시 대선 후보 부인이던 김 씨는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중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정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그의 발언은 무의식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발언은 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김 씨는 탈북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대통령의 아내가 아니라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순찰을 나선 김 씨는 미흡한 점이 많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권한을 오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대선 기간 중 김 씨는 정치 브로커와의 교류로 여당 공천 개입에 연루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권력 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영부인이 민간인에게 디올백을 받는 모습이 공개되자 이는 큰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당 대표가 수세에 몰린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쏟아졌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권력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부의정라 불리며 사회적 실세로 자리 잡은 김건희 씨는 이제 대중의 시선과 검찰의 수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 씨를 옹호하며 여론에 반하는 집권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정치 문화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거부권을 내세워 수사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에는 수사기관 앞에 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권력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제 김건희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우리는 정치의 본질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투명한 정치 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젊은 인력 비중이 50세 이상 비중을 처음으로 역전했다는 사실. 이 현상은 우리 사회의 고용 환경에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초래했을까요?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의 조사에 따르면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140개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직원 비중이 30세 미만보다 높아졌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는 신입 채용이 줄어들고 퇴직은 늦어지는 현재 상황에 기인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19.8%로 감소했고 50세 이상 비중은 20.1%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30세 미만 인력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최초입니다. 이는 급격한 세대 역전의 신호탄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연령대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령화된 인력 구조는 기업의 혁신 및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부족한 기업 환경은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최근 3년간의 추세를 보면 30세 미만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50세 이상의 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 및 IT,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고용 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입 채용에 소극적이 된다면 미래의 인재가 부족해질 것입니다. 젊은 인재들의 채용을 활성화하고 그들의 열정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대기업에서의 세대 역전 현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50세 이상의 인력이 증가하는 반면 신입사원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기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죠.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업과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인재를 맞이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기업의 연령별 인력 구성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채용과 퇴직의 패턴을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인력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참 인력의 퇴직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고령화 문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고참 직원들은 퇴직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에 남아있는데 이는 새로운 인력의 유입을 늦추고 있습니다. 분석된 결과를 보면 2차 전지 업종에서 30세 미만 비중이 9.7%포인트 감소한 가운데 50세 이상 인력은 늘어났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의 인력 구조가 얼마나 불균형하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보기술 및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0세 미만의 비중이 5.4%포인트 감소하고 50세 이상은 3.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인사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둔화 속에서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더욱더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고용시장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는 이러한 세대 비중의 변화가 경기 둔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산업 환경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상황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기업의 고용 정책은 단순히 인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쟁력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젊은 인재를 채용하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는 어둡기만 할 것입니다. 이제 기업의 리더들은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입사원들이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젊은 인재들은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과 에너지가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채용 방침을 혁신하고 교육 및 지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젊은 인재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동향과 젊은 인재 채용의 중요성을 함께 고민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디트로이트, 세계 자동차의 수도라는 별명이 붙은 그 도시가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며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5대 호 중 하나인 이리호 근처에 자리 잡은 디트로이트. 헨리 포드가 1904년에 최초의 자동차 공장을 세우며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른 곳이죠. 하지만 지금은 버려진 공장들로 가득한 슬픈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역사는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생산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포드 피켓 공장에서 우리는 초기 자동차 모델들과 조립 과정의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현대적 노동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장소입니다. 포드주의는 현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던 초기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피켓 공장을 시작으로 하이랜드 파크에 세계 최초의 이동식 조립 라인을 세우며 자동차의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디트로이트의 몰락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닌 인종차별과 부동산 붐 등의 사회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한때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 이제는 그 몰락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과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봐야 합니다. 디트로이트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산업화의 덫과 사회 변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트로이트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부흥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탐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이전 모습과 현재의 폐허를 비교하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길 바라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디트로이트의 역사는 단순한 산업적 성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디트로이트는 한때 자동차의 성전환을 이룬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극복해야 할 사회적 비극이 존재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트로이트의 몰락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드러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꿈꿔야 합니다. 디트로이트의 명성과 쇠퇴는 산업과 사회 구조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의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 디트로이트. 우리는 그곳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과거를 반성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디트로이트가 겪은 진화는 다른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귀중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를 다른 분야에도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트로이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디트로이트의 역사와 교훈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발전된 사회를 위해 우리는 과거를 성찰해야 합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디트로이트의 몰락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글로벌 경기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국 디트로이트의 이야기는 단순한 원인 분석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게 만드는 귀중한 교훈임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고령층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9명 중 1명이 극빈 상태에 있으며 매일 평균 10명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67만 3,408포이소명에 이르고 그중 42.8%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며 노인 빈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5년 동안 노인 수급자는 7.4%포인트 증가하며 65세 이상 인구에서의 수급률은 전체 평균 대비 2배를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 수급률은 12.1%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히 수치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빈곤과 자살 문제는 고령층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입니다. 2023년에는 3,838명의 노인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40.6명에 해당하며 15, 64세의 자살률보다도 45%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자살이 단순한 정신건강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만성질환, 사회적 고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들이 가진 무기력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은 61.3%로 65, 74세의 빈곤율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대종 박사는 노년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 발굴과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더욱 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변화를 필요로 하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노인 빈곤과 자살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책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노인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역사와 지혜를 보유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빈곤과 질병 그리고 고립은 그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노인들이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서적 돌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역할이 여기에서 부각됩니다.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활동과 친목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와 힘을 모아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반貧곤 정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이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미래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보신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주변의 노인들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와 필요를 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고령층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9명 중 1명이 극빈 상태에 있으며 매일 평균 10명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67만 3,408포이소명에 이르고 그중 42.8%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며 노인 빈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5년 동안 노인 수급자는 7.4%포인트 증가하며 65세 이상 인구에서의 수급률은 전체 평균 대비 2배를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 수급률은 12.1%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히 수치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빈곤과 자살 문제는 고령층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입니다. 2023년에는 3,830명의 노인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40.6명에 해당하며 15, 64세의 자살률보다도 45%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자살이 단순한 정신건강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만성질환, 사회적 고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들이 가진 무기력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은 61.3%로 65, 74세의 빈곤율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대종 박사는 노년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 발굴과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더욱 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변화를 필요로 하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노인 빈곤과 자살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책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노인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역사와 지혜를 보유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빈곤과 질병 그리고 고립은 그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노인들이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서적 돌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역할이 여기에서 부각됩니다.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활동과 친목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와 힘을 모아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반貧곤 정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이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미래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보신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주변에 노인들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와 필요를 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기로 한 에어아시아 D7 506편이 김포공항에 착륙한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드릴게요. 이 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2시간 넘게 비행하고도 목적지에 못 미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저녁 말레이시아에서 인천으로 가는 여객기가 비상 착륙을 하는 바람에 발생했습니다. 전혀 예고 없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큰 혼란을 겪었죠. 무엇이 이 여객기를 긴급하게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D7 506편은 오후 7시 5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사실은 오후 8시 8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승객들은 승무원으로부터 인천에 도착했다는 안내를 듣고 밖을 바라보았으나 그곳은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착륙으로 인해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승무원들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죠. 승무원들은 승객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이는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으로 인한 긴급 착륙이었는데 승객들에게는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그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난기류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연료 부족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연료를 채우는 모습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통의 부재는 향후 항공사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 사건은 단순한 착륙 착오가 아닌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승무원들은 비상 상황 시 승객들에게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에어라인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교육과 소통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승객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항공사 선택 시 더 신중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과 소통은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번 사건은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우리는 더 나은 서비스와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항공사에 대한 감시와 피드백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더 나은 항공 서비스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줍시다. 이 상황에 대한 패턴을 살펴보면 항공사들이 비상사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모든 승무원이 비상시 대처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야죠. 추가로 여객기의 비상 착륙 경험은 승객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승무원들은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공항과 항공사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항공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공사 측에서는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안전이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최우선 과제니까요. 앞으로 승객들은 더 나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항공사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승객의 목소리는 항공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행 경로 오류가 아닌 항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와 안전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의식은 비단 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항공사들이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공사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투명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다시 믿고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한 비행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항공사에 기대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정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50세 이상의 인력이 30세 미만의 젊은 인력을 처음으로 초과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 인력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변화는 경기 침체와 신규 채용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고참 직원들의 퇴직이 미뤄지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내 인력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직장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큰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50대의 한 고위 임원 A씨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전교 1등으로 졸업한 후 의대 진학 대신 이공계를 선택했고 이후 주요 대기업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러나 사내 정치에 휘말려 더 이상의 승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50대가 기업 고령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에서 절정기를 맞이한 베테랑들입니다. 정년은 60세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50대 직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취업의 어려움은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다 인간적인 대기업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A씨 같은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헌신했지만 이제는 후배들의 눈치를 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 현실. 이러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에선 이공계 진로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대와 같은 안정적인 직군을 선택하라는 부모의 조언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A씨는 의사 친구들을 떠올리며 절박하게 고민합니다. 의사들은 평생 면허를 소유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A씨는 그런 친구들을 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고교 시절 A씨는 성적이 떨어졌던 친구들도 지금은 동네 병원을 차려 안정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A씨는 사내 정치에 휘말려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합니다. 이공계 출신들이 처한 현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이공계 인력을 대량 해고하며 직업 안전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젊은 사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명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다시 학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공계 출신들은 더욱더 의대와 한의대 진학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지원과 기대가 그들을 의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의대 열풍이 시작되면서 이공계 인재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과거 이공계의 밝은 미래를 꿈꿨던 이들이 이제는 의대라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정년을 맞이한 후에도 친구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그는 고립된 듯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A씨는 자녀들에게도 의대 진학을 권장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평생 면허를 잡아라라는 말이 이제는 그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0대 후배 직장인들은 A씨의 상황을 바라보며 불안해합니다. 나도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올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에게도 강한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시대의 많은 인재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공계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고속 성장과 함께 여전히 존재하는 이공계 출신의 불안정함. 이러한 현실을 직면한 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결국 각자의 삶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A씨와 같은 경우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재고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결정이 그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는 함께 협력하여 이공계 인재들이 안정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위기는 지지율 추락, 스캔들, 사회적 분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정치인들은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종교단체의 조직력과 도덕적 권위를 활용해왔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수많은 신도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치인들은 이 같은 조직력을 통해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네트워크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동원될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이죠. 1980년대 군사 정권은 개신교 계파와의 협력을 통해 정권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종교 행사를 활용해 대중적 지지를 얻으려 한 것이죠. 이 같은 전략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위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치인들은 종교단체와 협력해 백신 접종을 촉진하거나 종교시설 개방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종교단체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를 통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도덕적 이미지를 세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캔들 이후 종교 지도자와의 공동 기자회견은 정치인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죠. 종교적 권위를 빌려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종교단체는 정치인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법안 통과와 같은 실질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죠. 이는 정치와 종교의 상호 의존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에서 불안한 대중은 종교적 메시지에 쉽게 동화됩니다. 정치인들은 이 같은 심리를 활용해 종교 행사를 통해 안정과 희망을 강조합니다. 이는 대중의 정서적 구원을 프레임으로 삼는 전략이죠. 종교 행사 참여는 긍정적 뉴스로 확산되며 정치인의 이미지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SNS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이 같은 소식은 위기 상황에서 정치인에게 절실한 홍보 효과를 가져다 주죠. 정치와 종교의 과도한 연계는 특정 종교 편향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속화 비판이나
종교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죠. 이는 정치 종교 협력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동 등에서도 정치적 위기 시 종교 카드를 활용하는 사례는 빈번합니다. 이는 정치적 생존을 위한 보편적 전략이죠. 그러나 과도한 협력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은 로봇 세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번 뉴스에서는 중국의 로봇 산업 현황과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전기차와 2차 전지에 이어 로봇 산업까지 적극 육성하며 기술 굴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전시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박람회에는 800여 개 기업이 참가했고 이 중 15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로봇 시장의 본격 상용화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속에서도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로봇 산업의 실물 경제로의 전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산업 전망은 밝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3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발전과 비용 절감에 기반한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로봇 산업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들이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지켜봐야겠죠. 이제 여러분은 중국의 로봇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보세요. 중국의 로봇 세상,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국제 공급망 촉진 박람회에서 엔비디아의 부스가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부스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모델은 지난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천궁입니다. 이 모델은 엔비디아의 기술이 접목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유니트리의 G1 로봇도 전시장 곳곳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 로봇은 단체 무용과 격투기 대회에 참가하여 눈길을 끌며 기술 기업들의 협업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중국은 로봇 소비 축제를 열어 직접 소비자들이 로봇을 구매하고 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축제는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로봇과의 직접적인 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4S 매장이 문을 열어 로봇의 판매, 부품, 서비스, 피드백까지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봇이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예고합니다. 특히 로봇들이 사람처럼 서비스에 투입되거나 현장에 직접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전반에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예고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산업이 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2050년엔 5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25년 후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로봇의 효용 가치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로봇이 밥을 먹여주나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상반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폭 하락하며 경기 침체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로봇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중국의 로봇 산업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디플레이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드디어 IT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9,0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불과 2달 만에 다시 이뤄진 것으로 직장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악의 구조조정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앞서 6,000명이 해고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40대와 50대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력 감원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령대의 직장인들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감원 계획은 중간 관리자 직책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가 다수인 관리층이 제거될 예정인데 이는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인력 감원은 MS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단순한 인력 감원을 넘어 IT 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결합하며 고학력, 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KT는 2,800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LG유플러스도 만 50세 이상 근속자들을 위한 높은 위로금을 걸고 희망퇴직을 단행했습니다. 이렇듯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모든 IT 직원들이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와 경기 침체가 합쳐져 채용이 줄어들고 안정된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해고는 단순한 인력 감원을 넘어 IT 업계의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고용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대안적인 직업훈련이나 스킬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현재 IT 업계에서는 채용 공고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에 따르면 1분기 채용 공고는 지난해 대비 13.4%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고용시장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개발자 채용 공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력직 개발자의 채용 공고가 5.3%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이 데이터는 IT 업계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자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40대와 50대 직장인들에게 이번 해고는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들의 위치가 불안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MS의 인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단순히 비용 절감만이 아닙니다. AI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의 파급 효과는 단순히 해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직한 직장인들이 시장에 나와 경쟁하게 되며 이는 또한 경쟁 심화를 야기할 것입니다. 미래의 고용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해고 소식은 단순한 직장을 잃는 것을 넘어 가족과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안정이 위협받는다면 모든 이의 삶이 흔들릴 수 있기에 개인적인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과연 현 채용 시장에서 경력직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기업들이 취하는 인력 감축과 희망퇴직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역할이 줄어드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모든 직장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자신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직업 스킬을 배우고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커리어와 성공을 위해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임합시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례는 한국 검찰이 정치권의 최종 심판자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5명의 대통령 중 4명이 수사 대상이 된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이는 검찰이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 정치적 권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왜 한국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탐구를 시작합니다. 1948년 반민특위 해체는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일제협력자 청산을 주도하던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부정이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검찰이 유일한 진실규명기관으로 부상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검찰의 소극적 수사는 이러한 역사적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기 검찰은 권력 유지의 핵심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1961년 군사혁명위원회는 검찰을 장악해 정적 제거에 활용했으며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검찰을 통해 언론 학계를 통제했습니다. 이 시기 형성된 검찰 권력 유착 구조는 민주화 이후에도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수사권 독점과 기소 재량권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는 과거 청산을 시도했으나 재벌과 기득권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검찰의 역할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검찰은 경제사범 전문 수사기관으로 변모하며 권한을 확장했습니다. 이 시기 형성된 검찰, 재벌, 정치권의 삼각관계는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수사 시작부터 기소 결정, 공판 유지를 독점하는 세계적으로 드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경찰의 자율 수사권은 제한적이며 사법부의 사후심사만이 유일한 견제 수단입니다. 2020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란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표면화된 사례였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은 정치적 중립성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체제적 결함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대선 자금 수사, 2017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정권별로 검찰의 수사 우선순위가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보수 정권 시절에는 진보 성향 인사들이, 진보 정권 시절에는 보수 인사들이 주로 수사 대상이 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2019년 한 출판사 대표는 진보 성향 도서를 출간한 후 검찰의 압수수색을 경험했습니다. 정치적 견해 때문에 사업이 탄압받는 느낌이었다는 그의 증언은 검찰의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에선 중소기업 경영인이 경쟁사의 검찰 인맥을 이용해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검찰 권한이 경제 활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상을 증명합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개적 갈등은 검찰 시스템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한국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시급합니다. 첫째, 미완의 과거 청산을 완성해 검찰의 역사적 부채를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 집중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독립적인 사법심사 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2022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이러한 개혁의 일환이었으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검찰이 정치의 핵심이 된 이유는 과거 청산의 실패, 권력 구조의 불균형, 법치주의의 정치적 활용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성취와 질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선 검찰 시스템의 변화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감시와 정치 문화의 근본적 전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되새길 때입니다.